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지난 18일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열흘도 채 안 돼서 좌초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좀 잘못됐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먼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이 나왔던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 좀 아쉬움을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제시한 지가 시간이 좀 흘렀고 이미 충분히 비대위가 구성되고 또 당에 대한 비대위 연찬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끝나자마자 뭔가 시간을 잰 듯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이 판결에 대한 시점,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비상 상황으로 규정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최고위원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단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의 최고위원의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처분 신청의 내용과 또 본안 소송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결과들이 나왔던 전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시급한 상황에 혼란을 수습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결정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동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당내 의사결정이 법원에 의해 이제 다른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법원이 말한 것은 최소한 자율성이 보장되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사실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이었는데 보통 통상 과정은 그 지도부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던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있을 법한 판결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뭐 판결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사실 이 사안이 원래는 이제 정당 내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복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이 당내 어떤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긴급 의총을 열어서 오후에 많은 의견들이 이제 오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개진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는 정지됐지만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들에 대한 임기나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직무대행, 원내대표의 직무대행과 함께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지도부를 유지한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던 그 비상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 자체를 무력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퇴를 안 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의 복귀와 함께 나머지 빈 공간의 최고위원을 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무리수와 고민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4명의 최고위원을 전부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른 전당대회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전국위원회에서 보궐로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단순한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원회 등
소수의 사람들이 규정돼 있는 내용보다는 예. 전체적인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뽑혔던 대표성을 높게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상충되면서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 최고위원 4명을 전국위를 통해 다시금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또 맞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의총에 여러 토론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비상 상황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다 사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을 다 모아두고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역시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비대위 전체가 무효냐 아니면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냐를 놓고도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보도가 나오기로는 원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그 당의 지도부가 아무도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는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맡게 돼 있는 수순입니다.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평가들이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한두 번의 상황이 아니라 벌써 여러 차례 당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 그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마 오늘 의총에서 쏟아져 나올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됐을 때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혼란을 가져왔던 지도부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다 물러나고 그럼 신속하게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 신임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정지 기간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게 정도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예. 아마 현재의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못 맡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원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좀 무게가 있다는 입장도 있어서 직무대행을 맡는다면 당내에서 좀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지금 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다들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한두 마디 이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을 와전해서 전하게 되면 당내 갈등들이 훨씬 더 촉발돼 나와서 이 위기 상황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왔던 형태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현재 상황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졌고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6개월 직무 정지 결정이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던 게 사실 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상 상황의 시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당이 더 이상 지금 현재 지도부로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총사퇴를 하게 됐다면 현재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당내 구성원들도 상당한 만큼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도 충분히 앞으로 계속 개진될 가능성들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향후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데 좀 경론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정당의 문제를 사법부가 이렇게 맡게 된 거에 대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금 국민의힘 대응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힘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판결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성향이 이러저러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할 만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의 핵심 갈등은 이 사안이 사법부로 갔던 그 환경,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갈등을 푸는 본질입니다. 이틀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
관련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공개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줬으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로 이 갈등을 가지고 가서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흔쾌히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건 새로운 지도부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원래 지도부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의 출구가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몰아세운 거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 어떤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 주기를 바랬던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에도 계속 부정하고 이 판결이 아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인식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계속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어떤 존속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지도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게 뭐 좀 어렵더라도 기존의 지도부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거냐로 논의해 가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새로 뽑은 비대위원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갈등의 또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성향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내용이라 논리적 구성의 허점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 등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이 재판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던 여러 잘못된 선례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과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고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을 두고 다시 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서 뭔가를 움직여서 이끌어가게 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두고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 의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기사회생에 좀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수사 결과나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전 대표가 좀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르면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지나고 난 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이 내용이 뒤집히게 되는 경우 혹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건 결국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고 그 내용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에 관련된 내용 등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 당국이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을 규정짓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수사 당국이 기소를 하게 되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윤리위 결과와 관계없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향후의 정치 운명에 관해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현 상황을 규정짓는 최종적인 결정 고리는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내년 1월 달에 당원권 정지가 다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한다 치더라도
이미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해서 의견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 활동 또 그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니만큼 예. 법정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전직 당대표로서 이 위기의 상황들의 핵심 한복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 정치적인 명예는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입지는 또 어떻게 회복을 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국민의힘 당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지만 좀 주변 분들에게 들어보면 예.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는 다소 얻긴 했으나 당내에서는 어쨌든 당을 너무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는 비판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동의하던 분들도 야,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많은 걸 해친다라고 좀 우려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발생했던 건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년 1월까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어저께 있었던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보세요?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책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마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해서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내겠죠. 근데 그 내용에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격하고 당내에 있는 인사들의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당원들을 계속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예.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건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요. 기존에 이 당을 함께 끌고 오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 구성원들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됐고 본인이 하는 것만 옳고 당을 이분법적으로 가리면서 상대와 대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더라도 화합과 그리고 당 전체가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함께 변화의 주체로서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다소 사라진 측면이어서 향후 저술 활동을 하거나 주장을 해나가는 일들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공격성 언어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어떠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당위성들을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 그 벽에 부닥칠 거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정치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정치 게이머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뭔가 게임을 하듯이 정치 한복판에서 본인의 행동들을 규정짓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면서 당을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은 여전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난날 이제 당원권이 정지되고 나서 예. 그리고 본인이 다소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당을 큰 혼란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빠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왔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먼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크게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한번 크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전 대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조언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의 길은 늘 여전히 본인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꾸준하게 걸어왔던 일이니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당도 비상 상황인 만큼 당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만나서 서로 좀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날 가능성은 좀 저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저녁을 함께했다는 보도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히 당에 있는 지도부라고 불리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만나서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그 정도의 가능성들은 넘어섰다고 보고요. 많은 뭐 언론이나 또 정치 호사가들의 얘기는 윤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지난날 비공개로 만났던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비공개로 공개되지 않는 여러 만남들이 있을 텐데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왜 대통령실이 이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와의 서로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 예. 갈등 조정에 대한 일들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통화됐던 내용들을 녹음해서 풀어내는가 하면 만났던 내용들을 본인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태들을 보건데 아마 누군가 선뜻 나서서 이 내용들을 조정하고 중재하기에는 이미 좀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긴 합니다. 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다라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로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예. 저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할 길은 그냥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도 이전과 다르게 할 명분이 있어야 그것을 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인식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돌리거나 아니면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아주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너무 큰 혼란을 만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하게 되면 그 리더십은 다시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상대 측에 있었던 누군가가 원래 바랬던 것은 자기 중심으로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이 당을 좀 정상화하려고 했던 건데 그 역시도 깨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이 되든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안 이 갈등에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엔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8 전당대 순회 경선 오늘 이제 마지막 격전지가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잇따라 열릴 텐데 지금 이제 뭐 누가 1위를 하느냐보다는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하느냐, 마의 구간인 80%를 넘길 것이냐로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80%를 넘기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판단보다도 사실은 어떤 당의 리더십에 대한 장단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그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패배했고 지선을 이끌었지만 역시나 패배했던 리더십이 또다시 이제 서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되게 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이미지를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저는 80%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이제 아직 대의원들의 투표는 아직 공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80%를 넘어서는 수치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마지막 그 경쟁 구도 속에 누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당대회 흥행보다는 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으로 유력해지는 그 시점 전에 무리하게 당원 8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마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뉴스를 집중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했던 많은 일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 그 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재명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무위원회가 개입해서 이재명 의원의 만약 기소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기소 이후에 당원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그 내용들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민주당 전체가 함께 지지는 않게 됐지 이 부분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 당원 개정안이 재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턱걸이 가결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이제 제적 기준으로 했을 때 54% 찬성이었지 실제로 투표하신 분들에서는 74% 정도가 찬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꽤 높은 찬성으로 일단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한 측에서는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요청을 해서 기소가 아니라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리고 윤리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개정되는 거 사실 이제 당의 운영상에서 보면 당원을 지금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열릴 때 당원을 개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개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80조 조항도 예를 들면 당원권을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정치적 기소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 조항으로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양측의 이야기를 좀 절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최대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지도부가 선출이 될 텐데 이제 선출되고 나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그 셀프 방탄 의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무리해서 서둘러서 이게 개정안을 가결시킨 거 아니냐 재투표 끝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이 진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게 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그 구도,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치러지게 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쇄신하고 혁신하면서 바람을 새로이 바꿔야 되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연고도 명분도 없는 이재명 전 후보가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강행했고 그 인천 지역에 있었던 원래 국회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서울시장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고 난 다음 오세훈 당시 후보와 맞붙어서 서울시 전동을 다 지게 되는 역사적인 패배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선거를 되짚어봐도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당 전체가 피해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상당히 힘이 실립니다. 지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내일이면 임기를 다하게 되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우상호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정당 간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관리형 비대위의 측면이 있었겠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마무리 시점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민주당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내일의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각종 리스크 또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다 주지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지금에 있게 되는 상황과는 또 판이하게 달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예. 당의 상황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현재 우상호 위원장이 끌고 왔던 현재 상황보다 더 좋은 길을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을 드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갈 것이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과제부터 좀 풀어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저의 바람은 사실은 대선 이후 그리고 지선 이후에 어쨌건 국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수해라고 하는 이제 장마라고 부르지 말고 어떤 그 우기라고 불러야 된다고 할 만큼 기후가 예. 바뀌면서 어떤 예.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어제가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하다가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지난 5년을 돌아보고 그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텐데 저는 몇 가지는 이미 확인되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꼼수 탈당이라고 불렸던 민주적 절차를 민주당이 되려 이렇게 훼손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성비 문제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대했던 문제, 이것은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최근에 많은 죽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보호종료 청년이 2명이나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지가 꽤 촘촘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빈 구석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좀 천착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또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